침실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 투자 앱을 열어보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죠.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며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투자 행위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당신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기꾼들의 전략과 그들이 어떻게 시장을 조작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투자 앱을 확인하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주가를 체크하는 학생들, 퇴근 후 집에서 암호화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투자자들 뒤에서 그들을 노리고 있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금융인이 마치 마법사처럼 등장해서 절대 잃을 수 없는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시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이 깨지는 순간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FBI 수사관들이 사무실 문을 부수며 들이닥치고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분노의 함성을 지르게 되죠. 이런 장면들은 단순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어 온 금융범죄의 현실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가장 악명 높은 사기 사건들을 분석해보고 사기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도박으로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기꾼들보다 먼저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내부자란 특별한 정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기 뒤에 숨어있는 핵심 인물들이에요. 모든 사기는 거대한 과장 광고로 시작됩니다. 내부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좋은 기회, 부자가 되는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이런 흥분과 열광이 바로 미끼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게 되면 다음 단계는 조작과 통제입니다. 때로는 실제 공급량을 조작해서 마치 물건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서둘러 구매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해서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여 더 많이 사게 유도하기도 하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에 나서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경쟁 심리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게 됩니다. 결국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내부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다른 참가자들이 여전히 매수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포지션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기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매도하려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불법일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피해는 그만큼 심각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펌프앤덤프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한 주식시장 사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늑대로 불리며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꾼 중 한 명인 조던 벨포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1990년대에 그가 펌프앤덤프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먼저 그의 팀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협력자들, 소위 지하 조직을 활용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왜 비밀리에 해야 했을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그들이 엄청난 양을 사들이는 것을 목격한다면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릴 것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날 테니까요. 충분한 물량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는 중개업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치 해당 주식이 곧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믿고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제한된 주식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당연히 가격은 급등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내부자들이 행동에 나섰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부풀려진 높은 가격에 매도해버린 겁니다. 대량 매도가 시작되자마자 가격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매수한 그룹, 즉 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폭락 직전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90년대 페니스톡에서만 벌어진 구식 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는 테슬라의 다음 주자가 될 주식이라며 무작위로 홍보하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그룹들, 하룻밤 사이에 급등하는 바이럴 코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름과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펌프앤덤프의 기본 전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더욱 교묘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까지 활용해서 더욱 정교한 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 하나는 이반 보에스키와 마틴 시걸이 관련된 내부자 거래 사건이었습니다. 보에스키는 회사들이 합병이나 인수를 공식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로 유명했죠. 합병과 인수가 왜 중요한지 네슬레가 카네이션을 인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슬레 같은 거대 기업이 카네이션을 완전히 인수하려면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해당 회사 주식의 100%를 매수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팔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슬레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야 하죠. 이런 프리미엄 제한 때문에 인수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카네이션의 주가는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당시 키더 피바디에서 일하던 마틴 시걸은 이런 합병 거래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은행가였습니다. 그는 종종 일반 대중보다 훨씬 먼저 인수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보에스키는 시걸에게 소위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뇌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에스키는 카네이션 주식을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의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인수 소식이 공개되고 네슬레의 제안으로 주가가 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자 그는 무려 2,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내부자 거래가 불법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아직 가격이 쌀 때 대량 매수한 후 비싸질 때 매도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동안 말이죠. 기본적으로 시험 답안을 일주일 일찍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여전히 고생하며 공부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이미 모든 답을 외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청정에너지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은 해당 법안이 공개되기 전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식을 미리 매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발표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 주가가 급등해서 조기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 주요 주주들은 자신들의 거래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자들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죠. 실제로 펠로시 트래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공개된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명한 의원들의 투자를 따라함으로써 그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움직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보통 거래가 이루어진 후 며칠 또는 몇 주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가장 큰 이익을 얻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순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추적 서비스나 투자 상품의 후원을 받지도 않으며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금융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성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기가 개인이나 특정 회사 하나의 소행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은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컨트리와이드 같은 상업은행들이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그 대출을 30년간 보관하면서 이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십 년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의 위험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은행들은 이 대출들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월스트리트 기업들에 팔아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존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리와이드는 신청 수수료, 발급 수수료, 종료 비용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수수료들이 바로 그들의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존의 모기지를 리먼에게 10만 달러에 매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리와이드는 즉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존은 여전히 컨트리와이드의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그들은 작은 관리 수수료만 받을 뿐 대부분의 돈은 리먼 브라더스로 흘러갑니다. 존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리먼의 문제이지 컨트리와이드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리먼이 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하나만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건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CDO라고 불리는 담보부채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CDO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대출도 있고 위험한 대출도 있는 모든 것이 섞인 대출 패키지 세트였습니다. 이런 패키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리먼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을 찾아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로부터 돈을 받은 이 기관들은 이런 패키지들 중 많은 부분을 AAA, 즉 가장 높은 안전 등급으로 평가해줬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월스트리트가 대출을 주식 같은 투자 상품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AAA 등급을 보고 이거면 국채만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밥이라는 투자자가 CDO의 1만 달러 상당 지분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존은 컨트리와이드에 대출 상환금을 납부합니다. 컨트리와이드는 작은 수수료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리먼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먼도 또 한 번 자기 몫을 챙기고 남은 돈을 밥에게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런 CDO 대출에 대한 도박도 만들어냈습니다. CDS라고 불리는 신용부도 스왑은 이런 CDO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망할지 여부에 대한 도박에 더 가까웠죠. 예를 들어 밥이 1만 달러로 CDO 지분을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IG 같은 회사가 그에게 CDS 보험을 판매합니다. 밥 같은 일부 투자자들은 존 같은 많은 차용자들이 실제로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CDO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AIG의 월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 존의 대출이 부실화되면, 즉 CDO가 망하면 AIG가 밥에게 1만 달러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존이 대출금을 성공적으로 상환한다면 AIG는 밥의 월 수수료만 가져가면 됩니다. 말 그대로 생명보험처럼 작동했던 거죠. 당신이 병에 걸리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해주고 건강하게 지내면 그들은 월 보험료만 가져갑니다. 여기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미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G는 밥 한 사람에게만 판매한 게 아니라 존의 대출에 베팅한 10명의 밥들에게 CDS 계약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빚을 제대로 갚았다면 AIG는 10명의 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부실화되면 AIG는 총 100만 달러를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도박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이들 밥이나 CDS 매수자 대부분은 CDO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CDO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거대한 카지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용자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자 CDO가 붕괴되었고 CDS 투자도 무너졌으며 2008년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기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은행가들은 우리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수수료만 받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AA 등급이니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대출이 부실화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죠. 90년대 페니스톡부터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까지 도구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사기 뒤에 숨어있는 심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쉬운 돈을 믿고 싶어하고 사기꾼들은 그 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막지 못했을까요? 사실 많은 사기들이 회색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법처럼 느껴지지만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주식 거래를 완전히 금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거래를 공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금지를 당한다면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적절한 주식을 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내부자 거래처럼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엇이 진짜 투자이고 무엇이 도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 복합 파생 상품, 알고리즘 트레이딩 등은 모두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금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인기 주식 하나가 펌프 앤 덤프로 판명되더라도 그 주식 때문에 전체 저축이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회사가 정말로 잘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훌륭한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벨포트의 페니스톡이나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을 기억해보세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말들을 조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대출, AAA 등급 CDO, 그리고 역사상 거의 모든 사기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좋은 조언은 워렌 버핏의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네 번째 보호 방법은 항상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자 조언을 누가 주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 왜 당신에게 이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투자 기회는 며칠 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을 인기 있는 주식으로 설득하려는 강압적인 중개인이든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내부자든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 전체 시장이든 게임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서 흥분을 유발시킵니다. 둘째, 당신이 무엇을 보거나 얼마나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매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현금을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쓸모없는 자산만 쥐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패턴을 이해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야말로 복잡한 금융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